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주간 증시 전망, 일요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뭐 반가운 소식이 있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 종결 가능성, 그러니까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막바지 신경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6월 14일이 이제 트럼프 생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생일날만큼은 그 사인 세레모니를 이란은 안 하겠다. 우리가 뭐 미국의 속국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일 내 종전 사인을, 그러니까 종전 서류에 사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게 전자서명, 그러니까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서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어제 쪽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양쪽이 좀 확인이 된 거죠. 물론 뭐 막바지 변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뭐 이러다가도 뒤틀린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두 번 쏘은 게 아니죠. 근데 이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 전쟁 종결 후의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 증시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하면서 20일, 기술적으로 종합주가 지수 21선까지 좀 회복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디서 V자로 갈 거냐 아니면 이중 바닥을 만들 거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란 전쟁이다. 이게 종료되면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이제부터 참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또 빅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미국의 FMC 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할 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국의 물가가 워낙 높은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한국도 조만간이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곧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내비쳤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과연 금리 인상, 지금 일본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할지, 그 다음에 미국은 과연 어떻게 통화 스탠스 취할지, 이게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중대 분수령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에 매우 중요한 구간에 이제 돌입이 돼 있다. 제가 6월 증시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FOMC 회의보다도 일본 금융정책위원회에서의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이란 전쟁은 어차피 끝날 이슈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끝날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엑시트 과정에 있다. 근데 원래 제가 한국 전쟁까지 비유했었죠. 한국 전쟁도 휴전을 할 때 당시, 물론 제가 한국 전쟁 당시에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긴 합니다만, 역사로 배우는 상황을 본다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더 싸웠죠. 마찬가지죠.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 증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구간이고요. 이게 7월달, 그러니까 3분기 쪽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월 6만원으로다가 빠른 정보와 분석, 그 다음에 교육까지, 지금 현재 시리즈로다가 저희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선물 옵션 강의를 지금 3주차 오늘, 영상을 올라갔는데요. 선물 옵션도 꼭 알아야 되죠. 공부를 겸할 수 있고 많은 자료를 채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 적은 비용으로 무료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면이 이상하게 됐네요. 화면이 조금 어둡네. 자, 이란 전쟁 종전 후에 증시는 유가 피해주가 저는 한풀이 강세. 물론 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나빠질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 이 유가 강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화학주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도 피해를 봤죠. 왜냐면 원래는 정유주는 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움직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관련주들이 유가가 강세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만 한국은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등 주요 정유사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 거에 따른 이 제품과 원유 가격 간의 이 스프레드 확장으로 인해서 원래는 실적이 좋아질 기대감 때문에
원래는 강세를 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화학주도 유가하고 동행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프타의 공급이 부진했던 부분, 공급이 이제 제한이 걸렸죠. 그다음에 나프타 가격이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 제품 단가에 오히려 넣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나프타 가격도 안정을 보이고 제품 가격하고의 나프타 가격하고의 스프레드 때문에 화학지가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풀이 강세가 나올 것으로 이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다음 주, 그러니까 주간 증시 빅 뉴스, 빅 이슈 탑 3를 정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빅 뉴스, 빅 이슈라고 내가 수정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네. 빅 이슈입니다. 뉴스가 아니고 이슈 탑 3인데 먼저 다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금리 결정이 이제 예정돼 있죠. 다음 주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 이 미국의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죠. 동결입니다. 뭐 금리는 동결이죠. 동결이 유력한데 첫 번째 부임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캐비넷이 미국 새로운 연준 의장이 과연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멘트를 내놓을 것이냐. 과연 지금의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가 향후 증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뿐이 없죠. 글쎄요, 뭐 이거를 제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수준인데, 다만 과거에도 본다면은 취임 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모든 연준 의장이, 대부분의 연준 의장이 일단 온건한 태도를 취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이유가 문제였죠. 대표적으로다가 옐런 그린스판 의장, 그 다음에 자넷 옐런, 벤 버냉키만 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물러난 제롬 파월 등 미국 연준 의장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는 비교적 좋은 얘기를 했어요, 다. 미국의 지금 현재 현행 경제가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수준도 적절하다, 뭐, 이렇게 해서 증시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독서적인 얘기들을 독서를 뿜기 시작하죠. 특히 뭐 가장 비근한 최근 사례를 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첫 번째 FOMC 회의 이후에 그다음 연설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했던 게 이제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그 당시 시장이 긴축을 감 때문에, 그러니까 중립금리 수준에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더 올린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또 올린다 이러니까 증시가 아주 발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증시가 폭락했던 사태가 있었죠, 2018년도에.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아까도 했다시피 FOMC 회의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온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연매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FOMC 회의 자체를, 물론 이거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FOMC 회의를 그렇게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다 캐비넛이라는 사람이 물론 트럼프의 입김이 꼭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나마 지난주에 다행히 조금 가라앉았죠.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장기채 금리, 장기채 채권 금리가 30년물이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를 하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만기채 수익률도 4.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그 이란 전쟁 종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종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더 하락한다면 채권 금리는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겠죠. 약세가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가격은 오르는 거고, 원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채권 가격하고 증시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증시한테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 즉 채권 가격이 강세 보이면 반대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돼야 되는데 요즘엔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행해서 움직이죠. 채권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좋아질 때 증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증시도 같이 밀리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상화가 앞으로 좀 돼야 되겠죠. 물론 아직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쪽에서는 3대 지수가 이제 강세만 유지했었죠. 왜? 그때 당시 미국 증시가 열리는 중에는 이란과 관련돼 가지고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사이닝 세레머니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된 가운데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유가는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85달러 선 전후까지 내려앉아서 끝났죠. 전에도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배럴당 80달러가 한 번은 깨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에 이란 전쟁이 발발했었을 당시에 출발 지점이었던 배럴당 60달러 선, 이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80달러 선 전후권이 1차적으로다가 아마 유가는 지지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또 각국의 이 정유 시설 파괴된 게 좀 정상화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오페크가 또 나서겠죠. 오페크가 기름 가격이 유가가 하락하는 걸 막으려고 최근에 증산하는 거에서 조금 이제 방어적 자세를 취해가지고 감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페크를 탈퇴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변수긴 하지만 유가는 어쨌든 간에 80달러 내외권, 뭐 유가가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솔직히 좋죠. 근데 제가 보는 전망은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80달러에서 75달러 선, 뭐 요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거기서 좀 횡보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전에 배럴당 10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했던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원유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겠죠. 여기다가 FOMC 회의에서 결국은 최근에 나온 1년의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코어 CPI 근원 물가 지수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하고 차이가 좀 있죠. 얘는 굉장히 높고 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요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음식료 쪽의 가격 범위가 빠져 있죠.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빼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안정적이네라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높은 물가 수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단위로 본다면 4.2%,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 판단하기를 유가가 하락 안정을 보이게 되면 코어 CPI처럼 안정을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만약에 케빈 오씨가 첫 번째 회의에서 앞으로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시에 우호적이겠죠. 다만 물가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지켜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증시한테는 충격파가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보는 전망은 일단은 보통의 경우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아주 독한 얘기를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향후 물가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증시는 주후반 쪽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다만 그게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 오른 다음에 월화수 증시 올라간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직전 고점이었던 뭐 9,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 8,800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고점을 앞두고 목요일날 숨고르기 나오는데 어떤 빌미가 제공될 수 있고, 추세를 꺾는 정도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추세를 꺾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쇼크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본다면 좀 전강 후약성 움직임, 주 초반에 강세, 주후반 쪽엔 다소 약세, 이렇게 전망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다가 FOMC 회의를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본이죠.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에서 과연 금리를 올려서 1% 금리를 1%로 올릴 거냐, 현재 0.75%인 일본의 중앙 정책 금리가 1%로 올라갈 거냐. 그럼 우리하고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죠. 금리 스프레드가.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인상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고민이, 한국은 0.25만 올리냐 아니면 0.5를 올리냐,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갈 거냐,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 정도만 할 거냐, 그게 고민스러워지겠죠. 시장의 주식시장을 그냥 단순히 보고 위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증시의 자금의 유입, 유출 갖다 막고 뭐 하려면은 한국은 0.5%, 그다음 환율까지 안정을 찾으려면 빅스텝으로 0.5를 인상할 것도 우리나라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환율은 분명히 좋아지겠죠. 환율은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케이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때문에 생기는 수급의 공백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가계 대출 쪽에 부실화의 우려감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가 작용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서도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주들은 보통의 경우에 지난 금요일날도 은행주가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죠. 은행주 쪽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은행주가 투자의 유망주로 또 꼽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인플레 시대,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때 실물 자산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도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금리 상승기에 일반적으로다가 이 소재 섹터 쪽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괜찮았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금리 인상기 때 당시에도 물론 그때는 이제 중국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소재 그때 당시에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좋았죠. 그런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이걸 인정하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설마 0.5를 올리지는 않겠죠. 일본의 상황은 0.5를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0.5를 올린다고 한다면 쇼크겠지만 0.25% 정도의 금리를 일본이 올리는 거는 이미 시장에 그 부분은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일단 인상 후에 물가 추이를 지켜보겠다, 뭐 그다음에 환율 추이를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다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 투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총재든 누구든지 나와서 인터뷰할 때 향후에 물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쇼크가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상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건 시장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17일 날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금융정책, 아마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시간을 본다면 한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쯤 될 겁니다. 그때 이 내용, 금리 올리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시장의 그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NK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었죠,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일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0.25만 올리면은 큰 문제는 아니다. 시장이 그것 때문에 뭐 위축이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일본의 채권 금리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시중 실세 금리 자체가 안정화돼 있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까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똑같죠. 지금 일단 0.25를 올리고 난 다음에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내비친다면, 근데 요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르기 시작한 물가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한다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 심리를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이게 한 번에 꺾여지지가 않거든요. 한 번에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경제, 경기,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도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커브를 꺾는다, 이런 일이 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하고 똑같죠. 향후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이란 전쟁 종료 후에 유가 안정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면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요거는 쇼크예요. 쇼크입니다. 한 번 정도의 쇼크지 이게 추세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쇼크와 위기는 달라요. 쇼크하고 위기는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이번 증시의 조정을 보일 때 2007년도의 증시 조정하고 지금 증시가 그 조정의 성격이 다른 거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는 위기죠, 위기.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쇼크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뭐냐면, 지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전되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게 증시를 갖다 지난 월요일 날, 급락세, 8% 넘게 급락세를 보였었던 그 원인 제공한 거죠. 쇼크죠, 쇼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졌는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한들, 고용 지표가 좋은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 정도로만 간주가 되는 거죠, 원래. 원래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입니다. 호재로 작용되죠. 그래. 지금 경기가 워낙 좋구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구나. 금리 올린 거, 그까이 거, 뭐, 비용으로 처리하면 끝.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는, 이 금리 인상기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동결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이 악재로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디맨드 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 물가가 올라가는 거와 외부적인 충격, 가격의 압박으로 인한 코스트 푸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하고는 근원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트 푸싱이죠.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폭등세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물가에 전이돼서 영향을 주고 그게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고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그쵸?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과거 2004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경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꺾였다면 더 문제죠. 근데 미국의 경제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경제에서는. 근데 거의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 4.3%에 신규 일자리가 월 단위로다가 17만 개 정도 내외권이 생기고 있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20만 건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경기가 좋은데 그러면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건 위기가 아니죠. 위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하시면서 위기와 쇼크, 단발적인 쇼크와 위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는 추세적인 하락을 만듭니다. 추세적인 하락. 쇼크는 단기적인 조정이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쉬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쉬는 자리가 사람들은 떨리죠. 왜?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쉬는 게 결국은 꺾일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우리 증시에서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12, 10, 30 법칙. 그냥 일상적인 조정은 10%예요. 고점 대비해서요. 쇼크는 15에서 20% 조정을 받습니다. 쇼크. 단기적인 쇼크. 추세적인 조정,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30%를 최소 30%를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이 여러분들의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지금 위기 국면이 아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위기 국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진짜로 끝날지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종전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뭐 사인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고 이 유조선 통항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원유 가격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의견이 서로 또 엇갈리고 있죠. 이란은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을 갖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또 견제하고 있고 물론 합의서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은 미국은 지금 현재 조건 없는 통항 자유 이란은 안 된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꼭 쥐어서 오맨하고 같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뭐 비용 좀 낸다고 하더라도 뭐 톨게이트 비용 조금 낸다고 설명하더라도 통항이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원유 가격은 급속도로 약세를 보일 수뿐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섹터별로 본다면 실전 가이드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 업종들 대표적으로다가 철강주가 피해를 봤었죠. 그 다음에 화학주, 정유주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 다음에 항공주, 글쎄 항공주가 뭐 크게 피해까지 본 건 아닌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등등 여기에 HMM 같은 해운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마감에서도 그랬죠. 금요일날 증시가 오후장에 전강 후약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내려앉았죠. 강세폭이 줄어들었죠. 상승폭이. 그게 원래는 이제 뭐냐면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 저희 멤버십 라이브에서 아직 완벽하게 모든 게 결정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속았기 때문에 증시 금융시장이 하도 이란 전쟁 끝난다에 속았기 때문에 좀 전강구약성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전에 안 나고 오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주말에 뉴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나 이제 헤즈볼라 쪽이죠. 이쪽하고 국지전 이제 양상이 안정을 찾고 그래서 이란이 그걸 갖다가 이제 오케이 사이닝 세레모니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MOU죠. 종전 MOU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냥 하지 뭐 또 MOU인지 MOU는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죠. 향후에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확증적인 종전 서류에 서명되는 게 아니라 종전 MOU. 참, 답답하죠. 그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1차적인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이 문제, 특히 유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피해볼 업종, 이쪽은 한풀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강우약을 아까 그 얘기 드리려 말았는데, 전강우약 밀리는 와중에,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밀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봉을 그렸죠. 차트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음봉이 돼버렸죠. 아침 쪽보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음봉이죠. SK 하이닉스도 음봉이 됐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긴. 물론 뭐 음봉됐다고 해서 얘가 보고 꺾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도 양봉을 지킨 애들이 있죠. LG화학이 대표적이죠. 보시다시피 LG화학은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물론 양봉으로 마감된 종목들이 뭐 이거 말고도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 조선주도 대표적으로 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업종 쪽에 하나 있죠. 왜냐면 유조선 지금 조선업종은 지금 호재가 아주 만발입니다. 만발. 호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선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월등히 한 10배 정도 단가가 높은 FLNG에 대한 수주. 지난번에 뭐 4조 5천억짜리 수주했다고 하는데도 주가는 전강우약으로 밀리고 나서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얘가 어쨌든 금요일 날은 어찌됐든 간에 종가로다 본다면 양봉을 그리고 있고 글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뭐 카카오 같은 종목 얘도 어찌어찌 양봉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2차 전지주 양봉이죠.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마감 쪽에서 급등을 하죠. 뭐 16%나 급등하죠. 양봉이죠. 제가 건설주도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설주도 종전수혜주, 재건주죠. 재건주 쪽으로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아마 급등을 했을 거고, 대우건설이, 그쵸, 대우건설은 음봉을 끝났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끝까지 버티는 종목들이 있었죠. 끝까지 버티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LG화학, 그 다음에, 이날 SO일은 별로 안 좋았어요. SO일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저는 정유주가,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볼 거라고 봅니다. 석유, 화학주, 정유주. 왜 정유주는 그동안 유가 하락의 최대 피해주였습니다. 원래는 석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주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고 미국에서도 실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그동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는 못 올랐죠. 왜? 정부의 가격 통제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 때문에 못 올랐다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이익의 개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유주 쪽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금요일날 시장에서 벌써 이미 시장은 이런 부분을 선반영시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다가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유가 하락에 유가 상승에 가장 피해를 받던 쪽이죠. 거기다가 이제 전쟁으로 인한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던 상황, 뭐 이런 부분. 근데 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양봉으로 끝난 애들. 그러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무려 200만 주를 갖다가 그날 매수하고 기관들도 92만 주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애들이 지수 대비해서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안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한풀이 장세. 그러니까
그동안 유가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종목들이 한풀이 장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 같은 이 리튬 관련주가 그동안 이 유가 강세하고 맞물려가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회복을 보이죠. 이틀 연속적으로 아주 빠른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알버말 대표적으로다가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섹터 종목이죠. 얘도 그동안 주가가 밀리다가 이게 어디서 차트가 많이 보던 차트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차트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LG화학 어디였냐? LG화학 차트 비슷하죠. 아까 알버말 차트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AI 쪽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선별적으로 AMD 같은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보였죠. 뭐 큰 폭까지는 아닙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한 1.5% 정도 밀리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미국 증시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급적으로도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쪽이에요. 철강,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지만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태웅이라든지 BHI 뭐 이런 우진엔텍 뭐 이런 원전 관련주 이런 쪽들은 계속 샀거든요. 밀리거나 말거나 외국인들한테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미 다 이전 영상 지난주 제가 외국인들 수급 특징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기관 수급 특징 양쪽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이 과연 수급을 복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2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2조 7천억 원을 샀습니다. 또 한 번 사니까 또 겁나 사더라고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2조 7천억 그리고 기관도 2조 5천억 여기 외국인들은 선물도 매수하죠. 선물 만기 이후에 첫 거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거래가 그러니까 선물 만기 지난주 목요일날 선물 만기 이후에 그 다음날 첫 번째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수로 시작을 하죠. 일단 수급적으로 다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일단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환율의 강세에 있어서도 다음 주가 중요하죠. 왜냐면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 미국의 FOMC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죠.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고 우리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스프레드가 더 커지니까 일본 쪽 자금의 유입과 미국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되기가 좋은 환경이죠.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끝났죠. 이것 때문에도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빨아먹었는데 한국에서도 돈을 많이 빨아먹었는데 일단 외국인들도 이제 그 자금을 청약이나 뭐 했다가 청약하면 다 배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턴백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다 환율까지 안정을 찾고 좀 이제 원화 약세가 좀 누그러지면 원화 약세 누그러질 거라 원화 약세가 좀 나아질 거라 봅니다. 왜? 그동안 유가랑 어떻게 본다면 동행해서 움직였거든요. 원화 가치가 원유 가격의 강세 보임은 한국의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가 조금 내려앉아주면 원화 가치가 좀 그래도 회복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역행해서 움직였죠. 그럼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 환율도 좀 비교적 좀 안정을 찾아가겠죠. 실제 지난주에 156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1520원 이하까지 내려와서 비교적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찾고 있죠. 글쎄요 1450원대까지만 내려가 준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복귀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재밌는 거는 코스닥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포함해서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비중 대비 뭐 거래소를 막 2조 3조씩 사니까 엄청나게 사는 거 아니냐. 코스닥은 애게 요만큼 매길 수 있는데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본다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떤 한풀이 그건 전 다음 주 이후에 특히 코스닥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월 달부터.
그게 이제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성장펀드, 그다음에 성공불융자, 바이오 산업들을 위해서 여기에 연기금에 대한 1%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다가 이 코스닥에 대해서 더 늘릴 것이다라는 것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결정인데 일단은 이렇게 아주 지나친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내용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 후에 한 번 정도 이란 문제 완화 때문에 반등 후에 한 번 정도 조정, 좀 짤막한 조정 정도의 빌미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 우려도 단발성이 그칠 가능성이 전 유력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란 전쟁의 종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종목과 업종 간에도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일단 코스닥 전체적인 움직임이 그렇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벌써 1030포인트까지 950포인트대까지 밀렸던 코스닥이 빠르게 회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이 거래소하고 이제 좀 키높이를 맞추면서 올라오죠. 일방적으로 거래소만 올라갔던 게 아니죠. 이제는 코스닥도 거기에 준해서 올라오죠. 오히려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코스닥이 월등히 좋았죠. 금요일날도 거래소가 4.6% 상승, 코스닥도 3.2% 상승. 그러니까 궤적을 같이 맞추죠. 수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물 수급은 코스닥이 월등히 좋은 게 맞습니다. 월등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 대해서 5월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를 본다면요, 지금 4조 원이 넘죠. 순매수 규모가 4조 원이 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역대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코스닥을 매수한 적이 외국인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뭘 사고 있는지 다 정리했습니다. 화, 수, 목 3일 동안 특집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공개 영상을 통해서 해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주말 동안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는 외국인들 기관들 그 자료 수급 분석해 올려놓은 자료를 채널 멤버십 전용으로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깜빡 까먹고 양쪽 매수, 양매수 한 종목들은 안 올렸는데 오늘 그것도 올려놓을 예정에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간 증시가 저는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증시는 주초반은 강세가 확장되는 국면 속에서 주반 쪽에서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본 금융정책위원회 등의 이슈에서는 약간 멈칫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반등이 저는 뭐 10,000포인트는 솔직히 자신 없고요. 9,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고 기간상으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워낙 뭐 변동성이 미친 변동성 시장이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이런 강세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어쨌든 기존에도 얘기했다시피 3분기 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마어마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침체기를 좀 거치고 연말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이전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코스닥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가 조금 약간 힘이 빠진 가운데 7, 8월 달에도 코스닥 쪽이 지금 현재 글쎄요, 저는 이 외국인들의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코스닥을 과연 얼마나 날리려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 왜냐면 작년에 거래소가 그랬어요. 작년에 거래소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4월 달부터 4월달 당시에서부터 한번 트럼프 관세 이슈로 쭉 빠져놓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쭉 빼놓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크게 갈 때 항상 뭐냐면은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크게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쭉 빼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거래소가 아주 폭삭 주저앉았었죠. 그때 당시에 2600포인트대에서 2300포인트대까지 단기적으로 아주 확 주저앉았었죠. 뭐 핑계는 그거였죠. 트럼프 관세.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뭐 수축 급등이죠. 그때가 상승 출발점이죠. 작년 5월 달이. 근데 코스닥이 지금 딱 그래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뭐 아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죠. 작년 4월 달에 거래소 마냥으로다가 쭉 빼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나 날리려고 이러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왜 코스닥은 바람이 불면 그 부는 바람대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꺾는 와중에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다가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코스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뭐 주중에
또 디테일한 부분은 주중 영상, 한시 영상을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종목들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혼자서 주식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가입 버튼 눌러서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같이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날 1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오늘 미국 주식 서학개미 채널은 밤에 10시에 미국 주식 주간 전략과 전망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